몇 달 전, 나는 일본에서 몰몬 교회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2년을 보내고 있었고, 곧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정된 지역은 교토였다. 오래전부터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고대 일본의 아름다운 도시였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동반자와 함께 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파트 건물을 발견했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일본에는 대략 세 종류의 아파트가 있다.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 적당한 크기의 무난한 아파트, 그리고 아주 허름한 아파트. 우리가 간 곳은 마지막 유형이었다. R 건물의 2층에서 한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낡은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친절한 선교사답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 대신 우리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보통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좋은 징조지만 발을 들여놓자마자 우리는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집 안에는 마리화나와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아파트는 매우 작았다. 좁은 현관, 왼쪽에는 작은 화장실, 오른쪽에는 간이 주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방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 TV, 그리고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의 행동과 집안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남자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의 테이블 양쪽에 앉았고 그는 갑자기 기독교가 싫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와 동반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가 누구인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길 바라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말했다. 비밀 하나를 말해줄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는 침대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일본 엔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도 가짜 돈이 아닌 진짜 돈이었다. 우리는 직접 돈을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알았다. 이 남자는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마약상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그가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죽이거나 최소한 인질로 삼을 가능성이 컸다. 우리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며 기독교가 얼마나 악한 종교인지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술에 취한 마약상과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침대 밑에 상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집으려는지 보지도 않고 곧장 문을 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숙소로 뛰어갔다. 만약 그가 술이 덜 깬 상태였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집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15살 때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있던 적이 있어요. 제 방은 특이하게도 거실 바로 옆 1층에 있었어요. 문을 닫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몇 초 동안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창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였다는 걸 알아챘죠. 누구세요? 불이 꺼진 거실을 지나 앞문 밖으로 나가 창문 옆 덤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둔 채 게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5초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맨발로 앞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저기요.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덤불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또 한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창문 바로로 뛰어가 장난꾼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기요. 하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발끝 바로 아래 뭔가 기분 나쁜 기운을 느꼈어요. 아래를 보니 창문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 방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아빠에게 설명하자 아빠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신 경찰에 신고해 줄 테니 문을 잠근 채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대략 5분 후쯤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출입한 흔적도 없었고 모든 문과 창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이후로는 그런 일을 겪거나 들은 적이 없지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어릴 적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나와 형, 루크가 한밤중에 부모님의 눈을 피해 동네에서 소문난 흉가를 몰래 탐험했던 날이었다. 한밤중 이라 해봤자 사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나는 겨우 10살, 형은 12살이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뒤 나는 몰래 형의 방으로 갔다. 우리는 손으로 눌러서 빛을 내는 크랭크식 손전등을 챙겼다. 이 손전등은 계속해서 손잡이를 눌러야 빛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지만 편리했다. 다행히도 형의 방은 1층에 있어서 쉽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조용히 걸어서 동네 끝에 있는 그 집으로 갔다. 도착하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집은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이 산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오래된 앤티크 스타일의 건물,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는 위치, 깨진 창문과 썩어가는 나무들까지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였다. 뒷마당으로 돌아가자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제 그냥 집에 가도 되겠다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땅에 떨어져 있던 낡은 나무 판자를 주워들더니 창문에 깨진 부분을 마구 내려치기 시작한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창문을 충분히 깨서 안쪽 잠금을 풀고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손잡이를 연신 눌러 빛을 밝히면서 집 안은 이상하게도 바깥보다 훨씬 더웠다. 9월 밤이라 선선해야 할 날씨였는데 마치 한여름처럼 후끈거렸다. 더 이상한 건 벽에 낙서나 부서진 물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몇 개의 낡은 가구들만 남아있을 뿐 누군가가 와서 망가뜨린 흔적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아래층 거실에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였다. 삐걱. 위층 어딘가에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형도 나도 동시에 굳어버렸다. 나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형은 그냥 오래된 집은 다 이런 소리가 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손전등을 끄자고 했지만 형은 나를 비웃으며 계속해서 크랭크를 돌렸다. 삐걱. 또 한 번 위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했다. 형은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웠지만 혼자 남아있는 게 더 싫어서 형을 따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정면에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바로 우리가 있던 거실 위쪽 방이었다. 형, 제발 그 문 열지 마. 나는 거의 울 것 같았다. 하지만 형은 내 말을 무시한 채 문 손잡이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쿵! 문 안쪽에서 누군가 세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형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감싸고 벽으로 쓰러졌다. 나도 공포에 질려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다. 깨진 창문으로 뛰어넘어 뒷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우리끼리 조용히 몰래 들어갔던 것이 무색할 만큼 집에 돌아왔을 때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다. 결국 부모님에게 들켰고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사건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 후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찰칵, 찰칵, 귀에 익은 소리였다. 어디선가 크랭크식 손전등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찰칵, 손전등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일이 단순한 꿈이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꿈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몇몇 친구들과 막 친해지기 시작한 참이었다. 내가 다니던 대학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경비 아저씨들과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건이 자주 보고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그 중에서도 미술 디자인 학부가 사용하던 건물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특히 내가 수업을 듣던 블록은 유독 심령 현상이 많다는 곳이었다. 그날은 오후 5시가 조금 안 된 늦은 시간이었고 친구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프로젝터 화면을 오래 보고 눈이 피로했던 터라 잠시 쉬겠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따라갔다. 친구는 급하게 칸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친구에게 말도 없이 먼저 교실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가 헐레벌떡 교실로 뛰어들며 나를 찾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 방금 화장실에서 나한테 장난친 거 맞지?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녀는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수도꼭지가 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문을 열어봤지만 화장실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옆 칸이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 혹시 다른 학생이 있나 싶어 혹시 너야?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칸 아래 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이상하게도 신발이나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여자의 속삭임과 콧노래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그녀는 한마디도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다고 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친구가 겪은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의 한 청소부 아저씨께서 우리에게 말했다. 절대 오후 5시 이후엔 그 화장실에 가지 마. 거긴 여자 귀신이 있는 곳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나와 친구들은 절대로 그 시간 이후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기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친구가 겪었다고 말한 일들은 사실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나에게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